유배지에서나마 남편과 함께했던 경혜공주의 시간은 얼마 후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세조가 즉위한 지 2년인 1456년, 이때 한양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 바로 단종 포기운동. 세조의 반기를 든 세력이 본격적으로 저항에 나선 겁니다. 단종이 삼촌인 세조에게 폐위되자 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긴 수십 명의 조정 관료들이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릴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조나단, 단종 복위 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육신. 그렇죠. 6명의 관료들이 역모의 혐의로 죽음을 맞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이들의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세조는요, 이 사건의 배후에 단종과 단종의 측근들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네. 왜냐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육신 중 한 명인 성산문이 단종도 거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세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이제 참을 수가 없죠. 그건. 단종을 철저하게 감시하란 명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단종 복위 운동의 불똥은요, 단종뿐만 아니고요, 바로 이 인물에게도 피고갑니다. 누굴까요? 김포에 있는 정종? 네, 단종의 매형인 정종. 이 사건 이후 세조가 정종을요, 전라도 광주로 유배를 보냅니다. 사실 정종이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다거나 연루됐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나 세조 측근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위 운동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성대군이라든가 정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더 먼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서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남편 정종이 경기도에서 전라도 광주로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이번에 경혜공주는 남편 따라갔을까요? 좀 사과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같이 못 갈 것 같다고. 따라갑니다. 따라갔어요? 네, 이번에도 함께 갑니다. 자, 그런데요, 광주는 경혜공주가 경험했던 그 전 유배지 생활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광주로 갈 때 세조가 정종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시중하던 노비들을 대부분 지방 관노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을 복위시킬 수 있는 인맥들과 자금을 모조리 끊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직접 집안일까지 경혜공주가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전과 180도 생활이 달라진 거죠. 공주로서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혜공주에게 하늘이 두 쪽 나는 듯한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1457년 6월 21일 하나밖에 없는 동생 단종이 상왕의 자리에서까지 쫓겨납니다. 그리고 노산군으로 강등되고요, 영월로 유배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와, 또 있어요? 4개월 후인 10월 21일 단종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어찌하는가? 오명이옵니다. 누님 보고 싶습니다. 동생마저 잃은 이 경혜공주의 마음,
정말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는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경혜공주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혈육인 동생까지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그냥 가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막 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면서 힘이 없다 보니까 다 뺏긴 거니까. 그렇게 동생 단종이 떠난 후 이 경혜공주의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세조가 광주 유배지에 있는 경혜공주 부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주 철저한 감시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감시가 심해졌냐면요, 경혜공주 부부 집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집 주변의 담장을 높게 둘러칩니다. 대부분 우물은요, 그 마을에 있는데요. 그런데 경혜공주 집에 우물을 만들고요, 음식 같은 건 열흘에 한 번 넣어주도록 하죠. 심지어 바깥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경혜공주는 남편과 단둘이 세상과 단절된 채 집안에서만 갇혀 사는 처지가 됩니다. 감옥이네. 그렇죠. 그렇죠.